일부에서 특히 보실 것은 SAT 의무 제출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미국의 입시 트렌드를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SAT와 AP 그리고 GPA 점수, 명문대 합격 커트라인 점수 혹은 스탠더드 기준을 오늘 한번 좀 더 클리어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서가 여러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커먼 앱 지원서, 코엘리션 앱 지원서, 그리고 이제 각 학교별 UC 지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SAT 점수입니다. SAT 스코어. 자, SAT 스코어는 여기 첫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다시피 다시 의무 제출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기가 적응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이제 의무로 다시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MIT를 비롯해서 조지아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대학교, 테네시에 있는 주 대학교들은 SAT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지아에 있는 조지아 공대나 에모리 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SAT를 제출하셔야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시 많은 학교들이 SAT를 볼 예정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입시에 있어서 SAT의 비중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점수별로 제가 바운더리를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탑 20위권 대학입니다. 20위권 대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아이비리그 8개 대학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버드부터 이제 코넬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수준의 레벨인 아이비 칼리버 학교들, 노스웨스턴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스탠퍼드, 존스 홉킨스, 밴더빌트 이런 학교들이 다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 학교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SAT 점수적인 측면에서 1,500점을 훌쩍 넘은 1,530에서 40 정도의 평균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타겟 점수를 1,53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탑 30위권 학교입니다. 탑 30위권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 주립대학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 주립대인 UC 버클리, UCLA, 버지니아 대학교, 미시건 애나버 캠퍼스, 그리고 UNC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가 있겠죠. 이런 학교들은 한 30위권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해당 학교들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1,450점에서 1,500 정도, 1,400 후반 정도는 넉넉하게 획득을 해주셔야 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50위권 대학입니다. 자, 30위권에서 50위권 대학은 생각보다 많이 난이도가 이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립대학교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주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텍사스 어스틴, 플로리다 대학교, 조지아 대학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각 주를 대표하는 주립대들이 많겠죠. 이 주립대학교들도 사실상 들어가기가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SAT를 평균에 맞추시지 마시고요. 주립대는 평균의 함정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SAT 평균 점수는 인스테이트 평균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아웃스테이트나 인터내셔널 학생은 그 점수보다 50점에서 100점 정도는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나 일리노이 대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평균 점수를 적어도 1,40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주립대는 평균으로 분석하시는 게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험 일정은 이제 저희가 바로 8월 27일에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8월 27일과 10월 1일 시험은 매우 중요한데 얼리 디시전이나 액션 혹은 뭐 UC나 유덥과 같이 지원서 데드라인이 매우 빠른 학교들은 10월 1일까지는 어느 정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조건이 8월 27일에 끝내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산술적으로 두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8월 27일과 10월 1일 미리 등록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고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으신 분에 한정해서 11월 5일에 시험도 있는데 사실 여기도 레귤러 전형에 있어서는 그렇게 늦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5일이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준비 전략에 대해서 들어가죠. 좀 많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자, SAT를 그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스타팅 시기가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봐주세요.
늦어도 11학년 올라가기 전에, 즉 여러분들께서 10학년을 마치신 후에 SAT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라이징 시니어라고 하죠. 그래서 11학년 올라가기 전 여름방학부터 SAT 수강을 시작하신 다음에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오셔서 다음 여름을 또 SAT 심화학습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권장드리는 아이디어란 학습 플랜입니다. 그래서 더 일찍 오셔도 되지만 너무 저학년이 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이나 이런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이 10학년 바로 전 단계부터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 전략에 있어서 이 점은 정말 키 핵심 전략이죠. 평소에 난이도 높은 연설문이나 문학 작품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SAT는 여름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에 약간 벼락치기 형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시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점수 상승이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설문, 역사 지문이나 문학을 꼭꼭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이나 주말쯤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구글 같은 데 들어가셔서 마틴 루터 킹이나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이나 퇴임 연사 이렇게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단어 암기예요. 자, 워드 스마트나 혹은 이제 토플 저희 초록색 복화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어를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문제 이해도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키워드 단어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는 체계적으로 A부터 Z까지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도 갈게요. 오답 노트 작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름 특강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정이 되는 게 되겠죠. 자, 특강을 들으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문제 해설을 듣고 그냥 다음 테스트 지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 작성을 꼭 해주셔야 돼요. 오답 노트 작성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본인의 오답과 정답과의 차이점, 괴리감을 잡아주신 다음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우리가 이제 강점과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 문제 유형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전체 이해도의 문제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를 중심적으로 오답 노트를 계속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일기 쓰듯이 꾸준히 일요일도 빠짐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답 노트 작성은. 자, 그리고 이제 준비 전략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해커스 관점에서 추천드리는 것이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여름 특강이 있겠죠. 여름 특강이 보통 저희가 세분화하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중반과 주말 실전반이 있습니다. 토요일 실전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중반을 통해서 기본기와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프린시펄 여러 가지 이제 관점, 이론에 대해서 습득을 하신 다음에 토요일 실전반에서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문제에 적용을 시키시는 그런 점차적인 단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 특강 하실 때는 주중반이 이제 저희 메인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요일 실전 몰입한 실전 문제 풀이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학교 내신으로 갈게요. 자, GPA는 다들 아시죠? Grade Point Average가 되겠죠. 학교 내신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 국제 학교, 뭐 한국 학교 다양한 이제 그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던 미국 대학에서는 본인만의 GPA 스케일로 다시 한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국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셨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영문으로 제출하시게 되면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GPA로 전환을 할 겁니다. 자, GPA 특징은 지금 저학년분들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아직 11학년이 되지 않으신 학생분들께서는 유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지원자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GPA를 통해서 입학 담당자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크라이테리아, 기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실도입니다. 성실성. 성실하게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다 완주를 했는지 성실함을 보겠죠. 근면성이 되겠죠. 성실함과 근면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끈기입니다. 끈기. perseverance가 되겠죠. 11학년 때 갑작스럽게 honor 코र्스나 AP 코र्스 클래스를 많이 들으면서도 그래도 A 학점이나 A 마이너스 학점을 유지를 한 그런 점이 다 끈기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잠재력이에요. 포텐셜이 되겠죠. 포텐셜이 제일 중요합니다. 11학년, 12학년 때 AP나
난이도 높은 코스를 들으면서 이 학생이 과연 우리 학교에 진학을 해서 해당 전공에 있어서 과연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extrapolation, 잠재 포텐셜이 되겠죠. 포텐셜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 찍혀진 점수보다도 9학년과 10학년, 11학년의 점수 상승 국면입니다. 그래서 10학년 때 성적이 조금 더 안 좋으셨다. 9학년 때 혹은 안 좋으셨다. 11학년 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잠재력을 11학년 때 최대한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적은 당연히 오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신에 있어서 그래도 객관적인 그런 기준점을 제가 오늘 좀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주립대 한번 보실게요. 자, 물론 학교마다 상이한 그런 조건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주립대들은 GPA 4.0 만점에 3.9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보시면 UCLA가 3.97, 3.9 이런 식으로 주립대학교들은 매우 GPA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UC 계열 학교들과 텍사스 어스틴 캠퍼스와 그리고 미시건 앤아버 이런 식으로 상위권 주립대학교들은 당연히 GPA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반면에 사립대학교들은 제각각입니다. 사립대학교들은 상대적으로 GPA가 표면적으로 높진 않아요. 하지만 사립대학교가 우리가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정성적인 요소에 좀 더 부가 비중을 더 두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GPA로만 단순하게 평가하지 않고요. 학업 외적인 요소, EC나 봉사활동, 에세이, 그런 리더십 이러한 다른 요소들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GPA 자체, 지원자들의 GPA 자체는 상대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소폭 낮을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인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비리그를 제외한 그 명문 대학교들이죠. 바로 이제 밑 단계에 있는 USC 대학교,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죠. 남가주대, 그리고 NYU, 터프스 대학교, 버스턴 칼리지, 이런 한 30위권에서 40위권 대학교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GPA를 3.7에서 3.8 정도는 획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GPA나 에세이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넘어가기 전에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나 아니면 이제 특수 전형 고등학교, 특수 고등학교를 이제 지금 재학 중이시다. 내신 성적 꼭 기억해 주세요. 내신 등급으로 나오죠. 내신 3등급 이상은 유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수능을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내신을 이제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수능 때문에 내신을 포기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최악의 경우에 미국 입시 지원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 등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 대학에 지원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의향이 있다. 내신 성적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 전략 두 번째로 갈게요. 자, 11학년 성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11학년 성적이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께 수치화시키자면 100%로 봤을 때 11학년 성적은 적어도 60%에서 한 75%, 많게는 80% 정도까지 차지합니다. 그래서 9학년과 10학년 성적은 고려가 될 수 있겠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에서 한 15% 미만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11학년 성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11학년 성적의 모든 사활을 다 거셔야 됩니다. 아직 11학년이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11학년이 인생에 있어서 대학의 수준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11학년 성적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팁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한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높은 성적이 되겠죠. 높은 성적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높은 성적이 쉬운 과목으로부터 비롯되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쉬운 과목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포진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오게끔 디자인을 한다. 입학 담당자도 그런 점들을 다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잡아주셔야 돼요. 과목 난이도, 우리가 이제 영어로 course rigor라고 하죠. 과목 난이도와 성적 두 가지를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A를 맞으시더라도 10학년 일반적인 코스에서 받으시는 것보다 AP 과목에서 A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수십 배는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난이도와 높은 성적 둘 다 잡아주셔야 돼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누구나 11학년 학생들은 같은 중압감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물론이고 난이도도 높아야 됩니다. 가령 이제 11학년 학생이 9학년 때 못 들었던 과목을 9학년이나 10학년 때 듣지 못했던 과목을 11학년 때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1학년 그 수준에 맞는 혹은 그 이상 되는 과목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1학년이 뭐 알제브라를 듣는다거나 혹은 뭐 earth science를 듣는다거나 바이올로지를 듣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딱 성적표에 있어서 좋아 보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기억해 주시고요. 10학년 성적은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파운데이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10학년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학기별, 주별로, 월별로 꾸준히 과제해 주시고 미드텀이나 팝 퀴즈나 파이널 exam 잘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놓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습관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꾸준하게 내신 관리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GPA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비영어권 고등학교 졸업생은 입시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제가 아니거나 미국이나 국제 학제가 아닌 그런 졸업생들은 입시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이제 SAT나 트랜스크립트 에세이 혹은 그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일반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 들어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대학 합격 증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요. 50위권에서 100위권에 있는 일반적인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원 미달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을 예전보다 조금 더 쉽게 합격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학생, 이제 국내 일반고 졸업생이 아이비리그나 정말 상위권 대학을 입학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시를 고려하실 때는 지금 저학년인 경우에 국제 학교로 전학을 하시거나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학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20위권, 30위권 학교, 50위권 이내 학교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AP 과목과 시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AP는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목과 달리 대학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이콘 101, 1학년들이 듣는 순수 기본적인 코스가 되겠죠. 자, 명문대 입학 시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목 난이도가 성적 이상으로 혹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AP가 딱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예시라고 봐주시면 돼요. AP 과목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면서 성적을 유지하시는 것이 GPA를 가장 강력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 과목은 거의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난이도나 본인의 이제 그 희망 전공과 맞춰서 뭐 예를 들어 과학이다, 뭐 바이올로지를 전공하고 싶으시다,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나 뭐 수학이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목을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5월에 정식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착각하시는 것이 과목만 그냥 A를 받고 성적만 GPA만 조금 올려서 트랜스크립트에 내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암묵적으로 입학 담당자는 그 학생이 정확히 9월부터 5월까지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었다면 당연히 5월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겠지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적어도 4점 이상은 획득해 주시는 것이 성적하고 본인이 이제 트랜스크립트에 찍혀 있는 성적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딩을 AP 과목이 아니라 시험도 같이 구분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저희 지원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원서 부분을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원서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지만 커먼 앱이라고 있죠.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공통 지원서가 되겠죠.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10개에서 15개 혹은 많게는 20개 학교까지 공통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되겠죠.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인 지원서입니다. 자, 가장 보편적이고요. 자, 지원 시기는 12학년 1학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서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한 6주 이내에 12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서 오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지원서에 맞는 그런 문항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먼 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계속 특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원서의 특징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죠. 거의 모든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학교마다 이제 커먼 앱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학교가 있지만 사실 많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커먼 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캐나다 혹은 아시아 지역 학교, 뭐 SNU,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 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뭐 연세대학교 이렇게 많은 학교에도 커먼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 알고 계시고요. 점수의 경우에는 셀프 리포트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점수를 먼저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GPA나 SAT, AP 점수를 먼저 AP 역사 과목에서 5점, SAT 1520점 이렇게 셀프 기입을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증빙 서류를 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잊지 마시고 SAT 오피셜 트랜스크립트, 오피셜 점수와 그리고 오피셜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AP 오피셜 스코어 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데드라인 노티스는 바로 다음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데드라인 노티스는 여기 보시겠지만 데드라인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이제 만약에 2주 임박해 있었다, 그럼 워닝 사인이 옆에 빨간 부분으로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원서 이제 마감 기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해주기 위해서 이 학교는 뭐 UT 오스틴은 12월 1월 1일이니까 서둘러서 미리미리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뭔가 사인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지원서 데드라인에 대한 리마인드를 던져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작성 시 혹은 이제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UC 계열 대학에 지원하시거나 뭐 유덕, 워싱턴, 시애틀 캠퍼스에 지원하시게 된다. 그 경우에는 커먼 앱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UC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UC는 커먼 앱이나 코일리션과 같이 기타 외부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고유 지원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UC를 지원하시게 되면은 UC만 지원하진 않죠. 주변에 USC나 캘텍이나 스탠퍼드, 애리조나 대학교, 오레곤 대학교 이렇게 여러 군데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UC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UC 지원서와 커먼 앱, 코일리션 두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커먼 앱의 특징은 이제 뒤에서 제가 언급할 코일리션 지원서에 비해서 작성 및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은 12학년이 어느 정도 돼야만 커먼 앱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일리션은 그거와는 달리 제가 다른 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커먼 앱은 미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저학년이. 자, 에세이로 들어가죠. 자, 에세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커먼 앱 공통 지원서의 에세이는 문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는 이제 구글에 바로 나오지만 하나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정하셔서 600자에서 650자 이내에 전체 메이저 에세이가 되겠죠. 큰 에세이를 작성해 주시는 것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세이를 많이 보는 경우,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뭐 UT나 UC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립대는 에세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달라요. 특히 랭킹이 높을수록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라고 하죠. 우리가 학교 고유의 에세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말 많게는 7개 정도 추가적인 에세이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먼 앱 에세이는 분량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크지만 중요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커먼 앱 에세이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아요. 학교에 관련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school specific 에세이를 좀 더 많이 보겠죠. 하지만 다른 학교들도 세이프티도 지원하시고 여러 학교를 지원하시기 때문에 커먼 앱 에세이는 정성을 들여서 확실하게 완성도 높게 완성해 주셔야 돼요.
자, supplementary essay도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USC가 있겠죠. Writing Suppl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커먼 애플리케이션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앱에 들어가시면 USC를 지원하실 때 추가적으로 두 가지 에세이를 작성하셔야만 지원서가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250자 이내의 에세이를 쓰세요가 되겠죠. 자, 또 다른 대학교입니다. 에모리 대학교가 되겠죠. 에모리 대학교도 자, 네 가지 중에서 두 개 정도를 선택하셔서 작성하세요. 필수 에세이입니다. 이 필수 에세이를 작성하셔야 소위 말하는 에세이로부터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커먼앱 에세이가 아니라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커먼앱도 필수는 제출해 주셔야 돼요. 자, 커먼앱 추천 대상 말씀드릴게요. 커먼앱에 최적화된 지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굳이 이제 하나를 선택하자면 커먼앱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에서 다이렉트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커먼앱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국내 교육 시스템상 운동이나 동아리 그런 공부 외적인 요소가 부각이 힘든 구조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커먼앱을 통해서 이제 성적이나 이런 내신 성적, SAT, 그리고 에세이 이런 점들을 이제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부족한 학생들은 거의 다 이제 커먼앱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립대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커먼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먼앱으로 동시에 손쉽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세이가 다 작성이 되시고 나중에 스코어 리코팅 보내시게 되면은 커먼앱 한 번 작성하시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요. 한 학교에 대한 그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칸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다른 학교 이제 추가로 지원하실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거의 대부분 완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코일리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일리션. 커먼앱과는 좀 다르죠. 근데 커먼앱과 비슷한 점은 또 있어요. 공통 지원서입니다. 공통 지원서. 자, 코일리션의 지금 추세는 현재 미국에서 한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 정도의 대학에 지원 가능합니다. 커먼앱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코일리션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지원하시는 학교가 코일리션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커먼앱만 요구하고 있는지 자체 지원서를 받고 있는지 매년 바뀌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매년 바뀌어요. 어떤 학교는 다음 연도에 바로 코일리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머지않아 5년이나 10년 안에는 커먼앱과 비슷하게 동등한 개수의 학교가 코일리션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코일리션이 좀 더 제한적이에요. 자, 지원서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커먼앱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커먼앱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고요. 학생에 따라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라커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마이라커라는 운영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커스터마이즈, 퍼스널라이즈 하셔서 저장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저학년 때부터 여러 활동이나 인턴십이나 봉사활동 혹은 운동, 악기 클럽, 토론 클럽, 모델 UN, NHS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마이라커가 정말 유용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외적이나 클래스룸 외적으로 혹은 학교 외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많이 해왔는지 그대로 자세하게 영상이나 자료로 표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그리고 비디오 영상. 예를 들어 제가 지난 연도에 그 컨설팅을 도와드린 학생이 미국에서 풋볼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풋볼 라인베커 주전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일일이 비디오 리코딩을 해서 게임마다 1년에 한 12개 정도의 이제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일일이 다 촬영을 해서 비디오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클하는 장면, 그리고 뛰는 장면, 훈련하는 장면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여러 형태로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해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악기 하는 것, 운동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발표 대회 나가서 올림피아드 같은 데서 이렇게 수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올릴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간접적인 그런 그 프루프 형식이 되겠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이제 락커 기능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학년에서 11학년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입상 경력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이나 이렇게 용량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Unlimited Space 기억해 주시고요. 자, SA 문항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SA 문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먼 앱과 일부분 겹치게 됩니다. 코일리션도 사실 이제 커먼 앱을 따라가고 있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많이 커먼 앱을 구조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코일리션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세이를 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 에세이를 쓰셔서 한 650자 이내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코일리션이나 커먼 앱은 사실 주제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하나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일리션을 먼저 하셔도 되고 커먼 앱을 그 후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지막 주제는 겹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시간적인 소모가 될 수 없겠죠. 자, 코일리션 앱 추천 대상 말씀드릴게요. 코일리션 앱은 제가 아까 마이라커 말씀드렸죠. 마이라커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마이라커를 통해서 공부 외적인 장점을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학생에 따라서 GPA 성적이 조금 사정이 있어서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SAT를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원자 대비 좀 외적인 장점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코일리션 앱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번 가을에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지원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코일리션 앱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일리션을 통해서 최대한 과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을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커먼 앱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셀프 리포트예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여름에 4시간 했다, 12시간 했다 이렇게 셀프 리포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증이 되긴 힘듭니다. 하지만 코일리션은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프루프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홀리스틱 리뷰, 전반적인 리뷰를 하는 맞춤형 지원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은 두 지원서 모두 많은 학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커먼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커먼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가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에세이가 비슷한 것이 핵심입니다. 에세이가 정말 비슷해요. 에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셔도 사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차이점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12학년이 임박해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코일리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9학년부터 디자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목표가 확고하신 분들은 9학년이나 10학년부터 코일리션에 관련된 그 활동에 업로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UC 지원서로 해보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UC 지원서는 생소하신 분들 계신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UC에 해당되는 학부 9개의 모든 캠퍼스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CLA 따로, UC 샌디에이고 따로, 얼바인 따로, 버클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UC 지원서를 하나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지원서 비용은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캠퍼스가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UCLA 70불 따로, UC 버클리 70불 따로. 그래서 보편적으로 UC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군데에서 5개를 많이 지원하세요. 9개를 다 지원하시는 경우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개는 보통 UCLA, UC 버클리, UC 샌디에이고, UC 얼바인, 그리고 UC 산타바바라나 UC 데이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4-5군데를 많이 지원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350불에서 280불 정도 지원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리한 대신 이런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전공이 매우 중요해요. 전공이 모든 캠퍼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요. 버클리랑 얼바인은 아주 전공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도 마찬가지죠. 샌디에이고와 UCLA 캠퍼스도 전공이나 명칭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과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별로
전공을 확실하게 전문가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4개의 필수 지원서 에세이가 되겠죠. 자, 이 점은 예외적으로 커먼앱과 비슷한 시기에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에세이 문항이 350자 되는 것이 4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여름방학 때 UC를 특히 이제 지원하시고 싶으시다. 초이스가 없습니다. UC 지원서 무조건 쓰셔야 돼요. UC LA 하나만 지원하고 싶다. 그래도 UC 지원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개의 필수 에세이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4개의 에세이를 쓰시는데 사실상 내용은 조금 겹쳐요. 이 중에 2개 정도는 여러분 앞으로 쓰실 커먼 앱이나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와 많게는 다 겹칠 수도 있고요. 적어도 2개 정도는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이 리더십 관련, 그리고 봉사활동 관련, 그리고 학업적인 성취도 관련 이렇게 보통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4개는 본인의 취미나 여가생활 관련해서 쓰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 관련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리더십과 봉사활동이 되겠죠. 네, 말씀드린 대로 에세이가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공유가 이제 겹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 시간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미리 브레인스토밍만 해주세요. 자, UC 지원서는 레귤러 전형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빠르게 지원할 수가 없어요. 네, 뭐 빠른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1일까지도 뭐 이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형은 다 레귤러 전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하신다라고 해서 뭐 얼리 액션이나 롤링과 같은 어드밴티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원 가능한 학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선호하는, 특히 이제 국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밑에 있는 UCLA, 얼바인, 샌디에이고, 그리고 버클리 이렇게 4개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점수 잡는 Hackers.